작은 무인도 바위 위에 홀로 남겨진 65세 노인 강만복. 평생을 바친 아들이 던진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우리는 아빠 목숨값이 필요해. 여기서 조용히 죽어줘. 제발 나오지 마. 차가운 바다 한복판.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버린 힘없는 늙은이가 1년 후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영호가 갑자기 아빠 오랜만에 낚시나 가요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낚시를 가자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서둘러 낚시 도구를 챙기며 그래, 좋다 오랜만에. 아빠 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같이 갈게요 아빠. 며느리까지 함께 간다니 더욱 좋았습니다. 가족 나들이라는 생각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낡은 낚시 가방을 뒤져서 찌와 바늘을 정리하고 미끼용 지렁이도 준비했습니다. 아빠 서두르세요. 늦으면 좋은 자리 놓쳐요. 영호가 차 키를 돌리며 재촉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요즘 일은 어떠니? 사업은 잘 되고 있고?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 그럭저럭이에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영호가 핸들을 잡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뒷자리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도 말을 걸어봤지만 네, 그러게요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작은 어선을 봤을 때 조금 의외였어요. 거기에 서 있는 건 배가 아니라 고무보트였습니다. 이 배로 가는 거니?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 배가 더 안전해요. 큰 배는 기름값도 많이 들고 배값도 비싸요. 영호가 배에 올라타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배가 점점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주변에는 다른 배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네?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낚시터가 있어요. 조용하고. 우럭 광어가 잘 잡혀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예요. 영호의 말에 기분이 들뜬 나머지 저는 빨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호가 배를 세운 곳은 작은 무인도였습니다. 섬이라기보다는 바위 덩어리에 가까웠어요. 여기가 그 우럭 광어 잘 나오는 포인트야?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낚시하면 꽝은 없어요. 일단 내려보세요. 영호가 저를 바위 위로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인도 바위 위에 앉아서 낚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여기 경치가 정말 좋구나 영호야. 너도 빨리 와서 낚시해라. 저는 기분 좋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영호와 수진이 배에서 뭔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배에서 장비 좀 더 가져올게요. 영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낚싯줄을 들이웠어요. 파도 소리가 철썩하며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배 엔진 소리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돌아봤는데 영호가 다급하게 밧줄을 풀고 있었어요. 야 이놈아, 뭐 하는 거냐?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가시가 온몸을 찌르는 말투였어요. 찌릿한 기분이 뒤통수를 타고 온몸에 퍼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빠 보험금이 필요해. 여기서 조용히 죽어줘. 제발 부탁해.
가슴이 쿵하고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농담 그만하고 빨리 태워줘.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배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게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아, 너까지 왜 이러니? 정신 차려. 저는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야? 돌아와.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배는 더욱 빨라졌어요. 하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인도 바위 위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사방이 온통 바다뿐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키워준 아들이 저를 죽음의 섬에 버려두고 갔다니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른 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온하던 파도 소리가 거친 파도 소리로 바뀌더니 제 절규를 덮쳤어요. 목구멍이 메어와서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져온 가방을 뒤져봤어요. 낚시 도구 밑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쓴 글씨였어요. 아버님의 생명보험금 5억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보험금을 노렸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구겼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지만 저에게는 절망의 색깔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동굴을 찾아 몸을 피했어요. 차가운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요. 아들의 학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집까지 팔았던 기억도 생각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가 더해졌어요.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천하의 몹쓸 것들. 어떻게 자식이 아비를. 저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요. 아들 부부가 제 목숨을 노린 게 분명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되갚아주겠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남아서 복수하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무인도 바위 위에서 새로운 강만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당하기만 하는 늙은 노인이 아니라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강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이틀째 밤이 지나고 저는 물질하던 해녀가 쓰러져 있던 나를 발견돼서 기적처럼 구조되었습니다. 어선이 급히 도착하고 어부가 어르신,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데 혼자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여기다가 버리고 갔어요. 그냥 죽으라고 놔두고 갔어요. 저는 분한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링거를 맞으며 급히 달려온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만보가 천천히 말해봐.
정말 영호가 일부러 섬에 버리고 간 게 맞아? 친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낚시하러 갔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간 걸 거야. 그냥 잠깐 먼저 나간 것뿐이야. 저는 억울했지만 아들이기에 혹시 너 보험 관련해서 아는 게 있어?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 영호가 우리 아들한테 너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두었다고. 금액이 5억짜리라고 하던데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니요. 언제 그런 걸 가입했다는 거야? 너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었어? 저는 친구를 붙잡고 좀 더 물어봤습니다. 6개월 전인가? 만복이 너가 직접 가입한 걸로 들은 것 같은데.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몇 달 전 영호가 아빠, 그냥 도장만 하나 찍어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뭔 서류니? 나도 좀 보자. 하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은행 서류예요. 아빠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라고 대답했었죠. 그때 바로 보험 가입서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놈들이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으로 계획했구나.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친구야, 진정해.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라고 말했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과거를 떠올려 봤어요. 영호가 사업한다고 할 때 제가 전 재산을 다 털어줬잖아요. 아빠,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그땐 내가 아빠 모시고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그때 영호의 말이 얼마나 간절해 보였는지 몰라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성공하면 큰 집으로 모셔가서 편하게 모실게요. 며느리의 달콤한 말에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그들은 제 돈만 날렸어요. 퇴원하는 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처분했을 거고 저는 말 그대로 거리에 나앉게 된 거죠. 할아버지, 당장은 갈 데가 없으시면 복지센터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안내해 주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복지센터에서 며칠을 보내며 저는 친구를 통해 아들 부부의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사람이 영호가 새 차 뽑았던데요. 사람들 말로는 아빠 잃고 속이 많이 상했나 보다고들 하더라고요. 배신감에 속이 뒤틀리고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명품 가방 메고 다니더라. 사람들은 로또 맞았나? 1등이라도 된 거야? 라고 말해. 친구의 말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제가 무인도에서 죽기를 기다리며 벌써 내 집 팔아 쓰고 있었던 거죠. 복지센터에서 우연히 박 씨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여기 웬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박 씨에게 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친아버지를 그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박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창고에서 몸부터 좀 추스르세요. 박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 씨가 안내해준 창고는 허름했지만 창고 한편엔 따뜻한 방과 화장실이 작게 있었어요. 여기엔 비도 안 새고 바람도 막힙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나머지는 제가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박 씨가 이불과 생필품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오늘 밤은 안 떨고 잘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박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창고를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낡은 목공 도구들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대패와 끌을 보자 젊은 시절의 기억이 활활 떠올랐습니다. 아, 이런 게 여기 그대로 있었구나. 참 오래간만이네. 저는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서 닦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럽고 설레었습니다. 30년 전 목수일을 했던 솜씨가 조금씩 떠오르더군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이 손이 아직 움직이네. 그래, 이 기술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그날 밤 저는 작은 나무 토막을 깎아봤어요. 처음에는 서투르더니 점점 손끝에 잃어버린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투지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아직 안 죽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반드시 일어서서 보란 듯이 보여주겠다.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창고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밤새 안 주무셨어요? 여기 나무 조각들은 또 뭐예요? 박 씨가 제가 만든 작은 조각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다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내가 젊었을 때 목수일을 좀 했어요. 손이 오래 놀다 보니 좀 굳었을 뿐입니다. 저는 부끄럽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배 수리하는 일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작은 선박 정비소를 운영하거든요. 이런 손이 꼭 필요합니다. 박 씨의 제안에 제 마음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같은 늙은이도 쓸모가 있을까요? 괜히 폐만 끼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금손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같이 한번 제대로 해봐요, 할아버지. 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에게 받은 배신감과 모욕감을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서 반드시 성공해서 그놈들 앞에 당당히 서겠다. 저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아빠가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박 씨의 선박 정비소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 저는 긴장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처음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박 씨가 작업복을 건네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어서 기뻐요. 저는 작업복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비소 안에는 기름 냄새와 바다 내음이 섞여 있었어요. 첫 번째 작업은 오래된 목선의 나무 부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이 배가 30년 된 거라 목재 부분이 많이 썩었어요. 완전히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젊은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썩은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보고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아직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교체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저는 손으로 목재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 씨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썩은 부분만 정교하게 잘라내고 새 목재를 끼워 맞추면 돼요. 저는 30년 전 목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썩은 부분을 정확히 표시하고 톱으로 조심스럽게 잘라냈어요. 그 다음 새 목재를 치수에 맞게 재단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저렇게 정확하게 잴 수 있나? 하며 신기해했어요. 대패로 나무를 깎는 소리가 정비소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대패밥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저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 기계 없이도 이렇게 정밀하게 맞출 수 있다니.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가장 젊은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30년 전에 목수 일을 했거든요. 손에서 감이 오네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통 짜임 기법으로 새 목재와 기존 목재를 완벽하게 결합시켰어요. 며칠간 작업을 계속하자 배 주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누가 수리하신 거예요? 30년 전 새 배 받았을 때보다 더 튼튼해 보이는데요. 배 주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희 강 선생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박 씨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이런 솜씨를 가진 분 찾기 어려워요. 배 주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수리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갔어요.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정비소에 손재주 좋은 할아버지가 계신다더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우리 할아버지도 옛날에 목수셨는데 이런 솜씨는 못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두 번째 의뢰는 더욱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목선을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원형 자료가 거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낡은 설계도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봤던 한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이런 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억만으로 전통 한선의 구조를 재현해내기 시작했어요. 배의 용골부터 시작해서 늑골을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곡선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깎아내고 이어붙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기억만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젊은 직원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본 게 눈에 선해요. 저는 집중해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전통 한선의 아름다운 곡선이 점점 완성되어 갔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혼신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의뢰인이 완성된 배를 보고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조상님들이 타던 배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완전 예술품이에요. 젊은 직원이 감탄하며 소리쳤어요. 그 소문이 더 널리 퍼지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기법으로 한선 복원한 65세 명장 신문 기사가 나오면서 더 많은 의뢰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가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급 요트 복원 의뢰까지 들어왔습니다. 강 선생님,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에요. 재벌 회장님 요트래요. 박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재벌이고 뭐고 배는 다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클래식 요트 복원 작업은 정말 까다로웠어요. 외국산 고급 목재를 다뤄야 했고 정밀도도 훨씬 높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박 씨가 걱정해줬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제게는 기쁨이에요. 일할 때만큼은 아들 부부 생각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2달간의 작업 끝에 요트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의뢰인이 와서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제 요트가 맞나요? 새 것보다 더 아름답네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억 원의 대가를 받았을 때 저는 꿈꾸는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대단해지셨네요. 박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만에 이런 큰 돈을 벌게 되다니요. 무인도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제가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전국 각지에서 보건 의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문화재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문화재 보건 사업에 참여해 주시겠어요? 담당자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65세 황혼의 명장, 전통기술로 선박 보건 열풍 신문 기사 제목을 보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1년 만에 저는 억대 자산가가 되었어요. 박 씨와 함께 본격적인 해양문화재 보건 회사도 설립했습니다. 강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 씨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 씨야말로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에요. 함께 성공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성공을 거둘수록 아들 부부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무인도에서 죽으라고 버린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그놈들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줄 때가 왔다. 저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 씨, 이제 복수할 준비가 됐어요. 그놈들을 혼내줄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혼내줘야겠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새로운 강만복으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무인도에서 버려진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한 황혼의 명장이 된 거죠.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놈들이 제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줄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성공한 지 1년이 지나자 저는 본격적으로 아들 부부의 근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혹시 믿을 만한 탐정 아는 분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정직하고 실력 있는 분이에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처음이라 긴장이 되었어요.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조사 보고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호 씨와 수진 씨가 요즘 상황이 좋지 않네요.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영호는 친구들과 펜션 사업을 시작했지만 손님이 없어서 적자만 쌓여가고 있었어요. 운영비는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수입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급 의류 쇼핑몰을 차렸지만 재고만 쌓여 있더군요. 이 사진을 보세요. 매장에 손님이 거의 없어요. 탐정이 몰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텅 빈 매장에서 수진이가 지루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놈들이 제 보험금으로 호화 생활하다가 다시 망했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직도 할아버지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탐정의 말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뭐라고요? 아직도 제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고요? 네, 금융기관에서는 할아버지를 아직 사망자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탐정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치밀함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보험금만 노린 게 아니라 제 신용까지 악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 씨와 상의해서 우리는 투자회사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K마린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해양 레저 사업 투자회사를 차리죠. 박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해양 사업이라면 영호 녀석이 관심을 보일 거예요. 저는 계획을 세우며 말했어요.
아들의 성격상 큰돈 이야기에 눈이 뒤집힐 게 뻔했거든요. 가명으로 회사를 등록하고 저는 박 회장이라는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변장용 가발과 선글라스, 그리고 고급 정장까지 준비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 녀석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나요? 저는 거울을 보며 확인했어요.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까지 끼니까 정말 모르겠더군요. 목소리도 일부러 낮고 차분하게 연습했습니다. 네, 절대 못 알아볼 거예요. 며칠 후 영호의 펜션 사업체에 투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해양 레저 사업에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가 5억 투자를 검토 중, 이런 내용으로 미끼를 던진 거죠. 고급 편지지에 정중한 말투로 작성해서 진짜 대기업 같아 보이게 했어요. 예상대로 영호에게서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마린 그룹입니까? 투자 미팅을 하고 싶은데요. 영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돈이 급한 게 목소리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러시죠.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죠.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미팅 장소는 고급 호텔 카페였어요. 영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1년 전보다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구두도 낡아 보였어요. 박 회장님이신가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전 저를 무인도에 버렸던 바로 그놈이 지금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저희 펜션 사업 계획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가 큰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계획서를 보니 화려한 말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엉성했습니다. 5억 투자로 프리미엄 해양 펜션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림만 화려하고 실제 계획은 허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양 사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부러 까다롭게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가 해양 관련 일을 하셨어서 어려서부터 바다에 친숙했어요. 영호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아버지가 해양 관련 일을 했다니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게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일이라서. 영호가 버벅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업 상황은 어떤가요? 적자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떠보며 물어봤습니다. 아, 그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곧 회복될 거예요. 영호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이마에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추가 대출이라도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영호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탐정 보고서에는 수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첫 만남부터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한심했습니다. 며칠 후 2번째 미팅에서는 수진이도 함께 나왔어요. 명품 의상으로 치장한 수진이의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 돈으로 산 옷들로 치장하고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영호 아내 수진입니다. 수진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쓴 편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보험금으로 새 출발하겠다던 그 편지 말이에요. 저희 사업은 정말 전망이 좋아요. 시아버님 유산으로 시작한 거라 더욱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님 유산이라니요. 무인도에 버려서 죽이려 했으면서 무슨 유산 타령인가요? 하지만 겉으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가족 사업이면 더 신뢰가 가네요. 저는 일부러 관심 있는 척 했어요. 네, 시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하늘에서도 저희를 도와주실 거예요. 수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하늘에서 도와준다고요. 아직 살아있는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모르는군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나요? 네, 1년 정도 됐어요. 바다에서 실종되셔서. 영우가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연기도 참 잘하는군요. 직접 무인도에 버려놓고서는 실종이라니. 그러셨군요. 좋은 분을 잃으셨네요. 저는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속으로는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투자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저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투자금 용도 외 사용 시 전액 배상하는 조항도 들어갑니다. 네, 물론이죠. 당연히 사업에만 쓸 거예요. 영우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복잡한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특히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작성한 정식 계약서라 법적 효력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먼 그들은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약서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 네네. 믿고 서명하겠습니다. 영우가 대충 훑어보고는 바로 사인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약금으로 2억 먼저 드리죠. 나머지는 사업 진행 상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투자금을 지급했어요. 수표를 건네주는 순간 영우와 수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어요. 영우와 수진이가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들의 자금 사용 내역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탐정을 통해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사업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수진이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후에는 영고가 고급 승용차를 계약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할아버지, 벌써 계약 위반을 하고 있네요. 박 씨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상한 일이에요. 저 녀석들 성격 뻔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함정이 완성됐네요. 저는 박 씨에게 말했어요. 그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요. 할아버지, 정말 치밀하시네요. 박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때였어요. 1년 전 무인도에서 절망에 떨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쾌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투자금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영우와 수진이가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수진 씨가 어제 명동에서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샀어요. 탐정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영우 씨는 BMW 전시장에서 신차를 계약했고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박 씨, 이제 압박을 가해볼까요? 저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추가 투자 검토를 위해 현장 실사를 하겠다고 연락하세요.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씨가 전화를 걸어 영호에게 통보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영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벌써 실사를요? 아직 공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영호가 버벅거리며 말했습니다. 투자자께서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 싶어 하셔서요.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내일 오후 2시에 가겠습니다. 다음 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영우와 수진이가 급히 중고 건설 장비를 빌려와서 공사 현장을 꾸며놨더군요. 어서 오세요, 박 회장님. 영우가 헬멧까지 쓰고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네요. 저는 일부러 감탄하는 척했어요. 네,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어요. 좋은 펜션 만들어서 박 회장님께 보답하겠습니다. 수진이가 작업복을 입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업복이 너무 깨끗해서 오늘 처음 입은 게 분명했어요. 직접 현장 관리까지 하시는군요. 훌륭합니다. 여기가 메인 건물이 들어갈 자리고요. 저쪽이 부대 시설입니다. 영우가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가짜 시공업체 명함까지 준비해 왔더군요. 진행 상황이 만족스럽네요.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3억을 추가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영우와 수진이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우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도 연기하듯 말했어요. 추가 투자금 3억을 받자 그들의 탐욕은 더욱 커졌습니다. 영우 씨가 친구들과 해외 도박 여행을 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탐정이 며칠 후 보고했습니다. 마카오에서 하룻밤에 500만 원을 날렸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수진 씨는 어떤가요? 강남에 고급 아파트 계약금을 넣었어요. 전세금이 5억이래요. 탐정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군요. 미리 성공한 줄 알고 미래를 당겨 쓰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위법 행위를 증거로 수집하면서도 저는 표면적으로는 더 큰 미끼를 던졌어요. 사업이 잘 되어 가니 최종 5억을 추가 투자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영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박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어요. 최종 투자금 5억까지 받은 그들은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원래 펜션 부지를 다른 개발업체에 되팔아버리는 배임 행위까지 저질렀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선을 넘었네요. 박 씨가 계약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지를 팔아버리면 펜션 사업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사업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호 씨가 지인들에게 바보 투자자 하나 걸려들어서 10억 넘게 뜯어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뭐라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수진 씨도 시아버지 보험금보다 훨씬 쉽게 번 돈이라고 비웃었답니다. 탐정의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원한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박 씨,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합시다. 저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진실 공개의 날을 잡아야겠어요. 네, 할아버지.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 씨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론사와 경찰서에 연락해서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어요. 해양 레저 투자 사기 피해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공지했습니다. 영우와 수진에게도 피해 상황 해명을 위해 참석하라고 연락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를 하면서 저는 1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무인도 유기 사건부터 보험금 사기, 재산 횡령, 그리고 최근의 투자금 편취까지 모든 자료가 완벽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사진,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까지 빠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군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네,
1년 반 동안 준비한 복수가 드디어 완성되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무인도에서 절망에 떨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놈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속이 시원해져요. 저는 복수의 쾌감에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살아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랄까요? 박 씨도 통쾌해하며 말했어요. 기자회견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서름이 한순간에 시원하게 풀리는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일이면 정의가 실현된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도 영우와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무인도에서 저를 버리고 가던 그날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제 누가 무인도에 버려지는지 보자. 저는 꿈속에서도 중얼거렸어요. 아침이 되자 박 씨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기자들도 많이 올 거래요. 고마워요, 박 씨.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에요.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어요. 1년 전 무인도에서 죽어가던 강만복이 아니라 당당한 황혼의 명장 강만복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놈들에게 진짜 무인도가 뭔지 보여줄 때예요. 저는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서름과 분노를 오늘 다 쏟아낼 거였어요.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점검했습니다. 무인도 유기증거사진, 보험금 편취 서류, 투자금 오남용 내역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할아버지, 떨리시죠? 박 씨가 운전하며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드디어 그놈들 정체를 세상에 알리는 날이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호텔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도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사건인가요? 한 기자가 다른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해양 레저 투자 사기 관련된 거래요. 피해액이 10억이 넘는다는데 제가 들어가니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영우와 수진이도 곧 도착했습니다. 둘 다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직도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연기할 생각인가 봐요. 여기 앉으세요. 진행요원이 그들을 앞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해명 기회를 드릴 테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억울한 일 당할 게 없어요. 영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겨서 저희가 피해를 봤어요. 수진이도 연기하듯 말했어요.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해양 레저 투자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행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이번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영우와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발을 벗어던지고 선글라스를 내려놨어요. 사기꾼들에게 속은 피해자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강만복입니다. 그 순간 영우와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아버지예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이 두 사람은 낚시를 간다며
저를 무인도에 버렸습니다. 저는 무인도 사진을 스크린에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생명보험금 3천만 원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죽음의 섬에 유기한 거죠. 영고와 수진이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영호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수진이가 직접 쓴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무인도에서 발견한 편지를 공개했어요. 아버님의 생명보험금 3천만 원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편지 내용을 읽자 회의실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편지를 남기고 친아버지를 무인도에 버린 거예요. 수진이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공개했어요. 이들은 제가 죽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어요. 보험회사 서류와 허위 신고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제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서 탕진했어요.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K마린 그룹이라는 투자회사를 속여서 1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저는 투자 계약서와 자금 오남용 내역을 공개했어요. 사업 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사치품 구입과 도박에 사용했어요. 영호 씨가 친구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죠. 저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바보 투자자 하나 걸려들어서 10억 넘게 뜯어냈다. 영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영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진 씨의 말도 들어보세요. 시아버지 보험금보다 훨씬 쉽게 번 돈이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나오자 기자들이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뻔뻔한 범죄자인지 아시겠죠? 그때 영호가 벌떡 일어나서 제게 달려왔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영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인도에 버려졌을 때 왜 용서를 구하지 않았나요? 보험금을 타려고 거짓 신고할 때는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영호와 수진이가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경찰서에서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된 고발장을 경찰 관계자에게 전달했어요. 사기, 횡령, 존속상해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합니다. 경찰이 영호와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영호 씨, 이수진 씨, 동행해 주시겠어요? 아버지. 영호가 끌려가면서 절규했어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수진이도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심정이세요? 1년 반 동안 복수를 계획하셨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한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폐륜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박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박 씨. 당신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톱뉴스로 나왔어요. 전대미문의 폐륜 사건, 아들 부부가 친아버지를 무인도에 유기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나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댓글들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서름이 한순간에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호와 수진이의 첫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폐륜 행위입니다. 검사가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어요. 판사도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 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 있나요? 재판정이 숙연해졌어요. 영우와 수진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영우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영우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돌아서서 박 씨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영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영호는 사기 및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고했어요. 피고인 이수진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우와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판사님, 선처해 주세요. 영우가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행위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극악한 폐륜 행위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히 친아버지를 무인도에 유기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말이 계속됐어요.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합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던 한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판결에 만족하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물어봤어요. 법이 정의를 실현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없기를 바라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영호가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1년 반 전 무인도에서 저를 버리고 갈 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씨,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저는 박 씨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박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평화로운 시간만 남았네요. 그 후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학대 방지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강만복 사건을 계기로 가족 내 노인 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 사설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제 사건이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그들의 추가 범죄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이 5천만 원이 넘었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 정도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네요. 담당 검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아들 부부가 낭비한 재산은 대부분 회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박 복원 사업으로 충분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응어리가 풀렸다는 만족감이 더 컸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명예와 정의예요. 저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강 선생님, 저도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맞서세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격려해 드렸어요. 비슷한 피해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 씨, 이런 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고민하며 말했어요. 노인 권익보호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박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인 권익보호센터를 설립했어요.
가족에게 학대받거나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개소식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런 곳이 있어서 든든해요. 센터 운영을 위해 제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많이 내시는 거 아니에요? 박 씨가 걱정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듯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센터에는 매일 새로운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분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강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서 싸워보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이 인기였어요. 혈연이 아닌 진정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의 소중함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해요. 저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6개월 후 영호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버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센터에서 상담받는 어르신들과 함께 보냈어요. 수진이도 면회 신청을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잖아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제 센터 가족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김할아버지, 이 할머니와는 특히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김할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맞아요. 혈연보다 더 끈끈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세요. 박 씨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는 제안이 왔어요. 복수보다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 이야기에 중점을 두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책 제목은 황혼의 다이어리로 정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자에서 함께로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65세에도 새 출발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해요. 강연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아들 부부에 대한 분노보다는 센터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찾은 행복에 눈물이 글썽거릴 때가 많아요.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시작. 책 출간 1년 후 76세 생일을 맞은 저는 센터 식구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박 씨를 비롯해서 센터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런 따뜻한 생일은 처음이에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파티가 끝난 후 박 씨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씨, 선박 복원 사업을 준호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저는 박 씨의 아들 준호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준호도 기뻐할 거예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황혼의 명장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센터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선박 복원으로 성공한 것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 씨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센터를 찾는 어르신들 중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어제도 80세 할머니 한 분이 며느리한테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 맞서겠다며 주먹을 불끈 주셨어요.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영호가 면회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어떻게 하실래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거절할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새로 들어온 할머니의 상담을 도왔어요. 선생님, 제 아들도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어요. 박 씨는 저에게 강 선생님 덕분에 내 인생도 더 의미 있어졌다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야말로 박 씨 덕분에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혈연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김할아버지, 이 할머니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니며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라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혈연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전 무인도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며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65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강연할 때마다 저는 이 말을 꼭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언제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고 해주셨어요. 출판사에서 책 판매 부수를 알려줬을 때 깜짝 놀랐어요. 10만 부가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예요. 담당 편집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 이야기에 중점을 둔 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지만 저는 선별적으로 참석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박 씨가 걱정해줬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할 거예요. 특히 시니어들을 위한 강연은 빠뜨리지 않고 참석했어요. 강연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70대에 제과제빵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가 더 기뻤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센터 2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에 지부가 생기고 정부 지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씨앗을 뿌리신 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됐네요. 박 씨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기념식에서 저는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2년 전 무인도에서 버려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참석자들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센터 식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제게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따뜻한 봄날처럼
가슴이 포근하고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무인도에서의 그날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바위 위에서 절망에 떨었던 강만복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강만복이 있을 뿐이었어요. 모든 고통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센터에서는 새로운 어르신들이 상담을 받고 있고 박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우리 진짜 좋은 가족 만났네요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듯 마음이 고요해졌고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오랜 고생 끝에 찾은 행복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강만복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혈연이라는 끈이 있어도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아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었죠. 무인도에서 절망에 빠졌던 65세의 노인이 황혼의 명장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도 놀랍지만 더 소중한 것은 복수 후에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박 씨를 비롯해 센터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으니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